파리 금융의 심장부 라 데팡스 지구에 있는 BNP 파리바 본사는 프랑스의 긍지를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1852년 나폴레옹 3세의 통치 초기에 설립된 이래 이 은행은 프랑스의 산업화를 이끌었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도 프랑스 경제를 지켜낸 최후의 보루였어요. 스위스의 프라이빗 뱅킹을 뛰어넘는 프랑스의 BNP 파리바는 유럽 왕실과 럭셔리 브랜드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최고의 엘리트 은행으로도 유명합니다. 루이비통, 에르메스와 같은 프랑스 명품 기업들의 자금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은행 내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엘리트적인 조직으로 알려진 이곳의 고객 한 명당 평균 자산은 1천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조직의 수석 매니저가 연봉 50만 유로의 고소득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향했다고 하네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프랑스에서 보내온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뱅커로 활동했던 젠느라고 합니다. 작년 가을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 바뀌었어요. 파리라 데팡스의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을 무렵 BNP 파리바 본사 최상층에 있는 제 사무실은 이미 불이 켜져 있어요. 책상 위에는 아시아 금융시장 재편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문서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시아 금융시장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을 때쯤에는 창밖으로 첫 기차가 지나갔어요. 이미 여러 해 유럽 왕실과 프랑스 명품 기업들의 자산을 관리해온 저에게 이번에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일본 미즈호 은행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급부상하는 한국 금융시장을 직접 조사하는 일이었죠. 회장실에서 온 메일에는 도쿄와 서울을 순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는 빨간 글씨가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프랑스와 일본의 오랜 협력 관계를 떠올려 보면 한국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의외였습니다. 창밖 라 데팡스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출장이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첫 출장지를 향해 도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미즈호 은행과의 오랜 파트너십을 생각하면 편안한 출장이어야 했지만 이상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나리타 공항은 깔끔했지만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로밍 데이터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고 공항 와이파이도 사용 시간에 제한이 있었죠. 입국 수속에서도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처럼 자동 입국 심사가 일반적이지 않았고 외국인에게는 대면 심사가 기본이었으니까요. 미즈호 은행의 업무 방식은 흥미로웠습니다. 겉으로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것 같았지만 실제 프로세스는 놀라울 정도로 아날로그적이더라고요. VIP 고객의 자산 관리에는 디지털 서명과 함께 도장이 필요했고 중요 문서는 여전히 종이로 출력해 보관하는 듯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미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인증으로 전환된 지 오래였는데 말이에요. 도쿄에서의 일상은 더 큰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의 수도라고 하기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제한적이었고 현금 선호 문화가 여전했습니다. 제가 묵었던 호텔의 비즈니스 센터는 저녁 10시에 운영을 종료해서 밤늦게 문서 작업이 필요한 경우 더더욱 난처한 상황이 되었어요. 놀라웠던 건 금융 IT 인프라였어요. 미즈호 은행의 VIP 전용 뱅킹 앱은 보안 문제로 해외 IP 접속을 막아놓은 상태여서 긴급한 고객 요청을 처리하기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프랑스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일주일간의 도쿄 체류는 제가 알던 일본의 이미지를 많이 바꿔놓았어요. 겉으로는 세련되고 질서정연해 보였지만 실상은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에 갇혀있는 도시였고 오랜 기간 파트너십을 맺어왔다고는 하지만 시스템상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느낌이 들어 의아할 따름이었어요. 도쿄에서의 일주일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간단한 의사결정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결국 내일 다시 상의해보겠습니다라는 말이 반복됐고 그만큼 의사결정이 지연되는데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식사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지 식당에서는 직원들과 소통이 되지 않으니 메뉴를 고르는 것부터 쉽지 않았고 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많아서 결국 호텔이나 미슐랭 스타처럼 고급 레스토랑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호텔 와이파이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VIP 고객과의 화상 미팅 중 접속이 불안정에 난처한 상황이 될 뻔한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프랑스 본사와의 업무 연락도 원활하지 못했어요. 미즈호 은행의 업무 방침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나하나 계층적 구조를 따라야 해서 간단한 안건조차도 계단식 결제가 이어지고 진행은 더더욱 더뎌지는 듯했어요. 도쿄에서의 일주일은 문화적 차이뿐 아니라 정말이지 피곤한 시간들의 연속이었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의 차이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았어요. 도쿄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한국은 저희 은행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도쿄에서의 불편한 경험 후에는 더욱 회의적인 기분이었어요. 아시아에서 일본도 이 정도인데 한국은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고 기술력이나 금융 시스템 역시 일본을 따라가는 수준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과 다르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국장의 자동 심사대를 신속하게 빠져나온 것은 물론이고 공항 와이파이는 도쿄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고 안정적이었어요. 통역을 담당할 젊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을 유진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친화력이 뛰어난 친구로 그녀는 목적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업무와는 무관한 질문들로 이야기를 건넸어요. 도쿄에서는 어땠는지, 일본 음식은 입맛에 맞았는지 등을 물으며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그녀의 유창한 프랑스어 덕분에 조금은 경계가 허물어진 탓일까요? 마치 고향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으로 저도 모르게 도쿄에서는 매일 호텔 레스토랑만 이용했다고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지 뭐예요. 저녁 식사는 정해두신 곳이 있으신가요? 호텔 레스토랑 말고 진짜 서울의 맛집을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제안에 문득 호기심이 생겼고 도쿄에서처럼 호텔 룸서비스로 끝내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미팅이 일찍 끝난다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약속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미팅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약속한 대로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이동하기 시작했는데 퇴근 시간이라 택시는 막히니까 빠른 지하철로 가자는 유진 씨의 말에 순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지하철로 이동을 하자니 선뜻 내키지는 않았는데요. 막상 플랫폼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유진 씨에게 간단히 교통카드 사용법을 배우고 나서 이동하는 내내 정말 깜짝 놀랄 풍경들이 이어졌어요. 지하철 내부가 이렇게 깨끗하다니. 열차가 도착하려고 하자 사람들이 양옆으로 나뉘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도 파리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지하철 내부의 바닥은 물론 벽면과 손잡이까지 깨끗하고 낙서 하나 찾아볼 수 없다니. 파리 지하철에 가득한 불법 광고 포스터나 낙서는 여기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더군요. 승객들의 모습도 달랐어요.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스트리밍이 끊기지 않는 와이파이라니 이게 정말 대중교통이 맞나요? 유진 씨를 향해 무심코 질문을 해버렸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는 인터넷이 제공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녁을 위해 선택한 곳은 종로의 한식당이었어요. 유진 씨는 제게 숟가락과 젓가락 사용법을 보여줬는데 전 아무리 따라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고급 레스토랑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난생 처음 느껴보는 생동감이었고 호텔 레스토랑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맛이었어요. 유진 씨가 대접한 음식은 불고기였어요. 요즘 프랑스에서도 한류 열풍의 K푸드가 인기예요. 저도 불고기 핫도그는 먹어봤거든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현지에서 먹어보다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금색 철판에 불고기가 나오는데 짭조름하고 달달한 맛도 좋았지만 철판 주변에 당면을 넣어 같이 먹는데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늦은 시간까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어 시계를 확인했어요. 이미 꽤 늦은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가게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처음 접해보는 모습에 내가 진짜 한국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정말 낯설게 느껴졌어요. 더 놀라운 건 편의점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ATM을 통해 환전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이런 시스템은 처음이라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유진 씨 말이 한국은 24시간 영업하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프랑스나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죠. 하는데 그야말로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요.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 보이고 직장인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는 술집, 늦은 시간까지 불을 밝힌 카페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불안함을 찾아볼 수 없더라고요. 호텔로 돌아와서 다음 날부터 시작될 한국 금융사들과의 미팅을 생각했는데요. 유진 씨의 프랑스어 실력이라면 원활한 회의가 될 것 같아 한결 마음이 놓이고 긴장이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침대에 누우니 서울의 밤거리가 계속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파리의 어두운 밤거리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어제와는 또 다른 서울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팅을 마친 후 서울의 밤거리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어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생동감이 넘쳤어요. 어제도 지하철을 타고 놀랐지만 밤에는 특히나 더 놀라웠어요. 파리의 지하철이 이 시간이면 우범지대가 되어버리는 것과 달리 서울의 지하철은 마치 나처럼 안전하고 깨끗했습니다. 오늘은 강남으로 갔는데 여기는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들과 카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심야 시간에도 불이 켜진 병원과 미용실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편의점에 설치된 ATM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은행들이 점심시간에도 문을 닫는 것을 생각하면 24시간 은행 업무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밤에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니 유진 씨에게 퇴근 후 뭐 하고 지내는지 물어봤죠. 주로 헬스장에서 운동 후 카페에 간다는 거예요. 서울의 직장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것 같아요. 늦은 시간임에도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걷는 모습도 보였는데 파리에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도시의 활기와 안전성,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파리의 밤거리가 떠올랐고 처음으로 제가 사는 도시가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파리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라 데팡스의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새벽 풍경은 여전히 고요하고 우아했지만 그 고요함이 처음으로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중에 진행된 정례 회의는 예전과 다를 바 없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동료들이 둥글게 둘러앉은 회의실을 둘러보다가 문득 서울에서 만났던 금융인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형식보다 효율을 중시하며 자유롭고 실용적인 분위기를 잃지 않았죠. 그들의 에너지가 조금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평소처럼 회사 근처 호수가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접시에 올려진 신선한 샐러드와 정성스럽게 구운 바게트를 앞에 두고 있자니 서울의 분주한 맛집들이 떠올랐습니다.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좁은 골목, 작은 식당들에서 느껴졌던 따뜻한 정이 그립더라고요. 저녁이 되자 파리의 거리는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몇 안 되는 행인들만 남아 있었어요. 카페와 레스토랑이 여전히 문을 열고 있기는 했지만 그조차도 서울의 늦은 밤 풍경과는 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퇴근 후에도 저녁을 즐기는 사람들, 늦은 시간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한강공원을 달리는 시민들로 가득했는데 말이죠. 주말이 되니 두 도시의 차이가 더 뚜렷이 느껴졌습니다. 파리의 일요일은 도시 전체가 잠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파트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멀리 보이는 파리의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전에는 이 순간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고요함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매일 밤 서울에서의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어요. 늦은 시간에도 활기가 넘치던 그곳이 이상하게도 더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서울에서 경험했던 열정, 자유로움,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에너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아파트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파리의 풍경을 바라보던 제가 서울의 밤거리를 그리워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한국에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어보니 고가의 디자이너 슈트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7년간 프라이빗 뱅커로 일하며 모은 옷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서울에서 느낀 자유로움과 생동감이 이 모든 것보다 더 값진 것임을 깨달았어요. 메일을 확인하던 중 나도 모르게 한국의 외국계 은행들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고 있더라고요.
연봉은 파리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망설이지 않고 지원을 해버렸어요. BNP 파리바에서 쌓은 경력이면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사직서를 제출하자 상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유럽 금융의 중심지인 파리를 떠나 아시아로 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신이 나갔냐고, 내가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는지 알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7년간의 안정적인 삶, 파리의 럭셔리한 생활, 그리고 엘리트 금융인이라는 타이틀.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 결심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금융사에 이력서를 보냈고 다행히 긍정적인 답변들이 왔습니다. 화상 면접은 시차 때문에 파리의 새벽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만 오히려 그 시간에 깨어있는 것이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서울 여의도의 한 외국계 투자사였습니다. 연봉은 파리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파리의 고급 아파트를 정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7년간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는 것 같았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너무 설렜어요. 라 데팡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마시는 마지막 와인은 달콤하면서도 쓸쓸한 맛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은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아함이 가득했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주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어떤 것이 저를 이렇게나 매료시켰는지 궁금해했죠. 한국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매력적인 도시예요. 이건 직접 가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값진 것이에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파리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불안함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가 더 컸어요. 제가 원하던 것이 실현될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 기뻤어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여의도역에서 가까운 오피스텔을 구했는데 파리의 제 아파트보다는 작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빌딩 야경은 생강의 전망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적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설렘을 느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편리함,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편의점, 언제든 주문할 수 있는 음식 배달까지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어요. 이제는 네이버 앱을 키지 않고는 어디를 못 가게 되었어요. 네이버 앱만 키면 서울 어디든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데려가 줘요. 세계적인 기업 구글이 점유하지 못한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퇴근 후의 삶도 달라졌어요. 파리에서는 저녁 7시면 끝나버리던 하루가 서울에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러닝을 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카페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북촌한옥마을이나 삼청동을 걸으며 도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에 빠져들곤 해요. 회사에서도 새로운 문화를 배웠어요. 회식 문화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 담긴 정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같이 어울려 술을 마시고 맛있는 밥을 먹으며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생겼던 오해도 풀리더라고요. 한국어는 아직 서툴렀지만 동료들은 부족한 한국어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때로는 영어로 소통하며 배려해 주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바로 안전함이에요. 파리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파리에서는 밤늦게 집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무섭게 느껴졌는데 여기서는 새벽에도 거리에서 걷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프랑스 본사의 동료들과 화상 통화를 할 때면 그들은 제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하더라고요. 파리의 엘리트 금융가였던 제가 서울의 평범한 직장인이 되어 더 행복해진 것이 신기하다고 했죠. 1년이 지난 지금 서울에서의 삶은 제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파리에서의 규칙적이고 단조로운 생활이 마치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앞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하고 지하철로 출근합니다. 더 이상 고급 승용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하철에서 책을 읽거나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는 시간도 너무 즐거워요. 이제는 완전 한국 입맛이 되어
프랑스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보다 소박한 한식 백반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퇴근 후에는 한강변을 산책하거나 24시간 카페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파리의 옛 동료가 휴가차 서울에 왔는데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서울이 훨씬 더 좋아서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왜 내가 사직서를 내며 더 낮은 월급에도 한국으로 떠났는지 알겠다면서 말이에요. 누군가 지금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파리의 황금빛 세장을 벗어나 선택한 자유로운 비행이 제게는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입니다. 서울은 제게 단순한 도시가 아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 곳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겠지만 이제는 자신이 있습니다. 파리에서의 7년이 제게 안정과 성장을 가져다 주었다면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은 제게 자유와 행복을 선물해 주었어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여의도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한강을 따라 솟아있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햇살이 너무 아름다워요. 1년 전 파리의 라 데팡스에서 바라보던 풍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파리의 VIP 고객들은 제게 없지만 대신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으로 가득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큰 럭셔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출장으로 한국에 왔다가 그 매력에 푹 빠진 젠느의 사연. 구독자님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요즘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런 매력들 때문인가 봐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스위치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에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즐거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